국민의힘 새 당대표가 결정되는 전당대회가 일주일가량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명랑시사에서는 당대표 후보들을 차례로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이준석 전 최고위원 연결해봅니다. 나와 계시죠? 예. 오늘 유세가 있었잖아요. 대구에서 3차 합동연설에. 예. 네, 잘 마치셨습니까? 예, 연설이 끝나고 지금 제주도로 이동하기 위해 공항에 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이 대구 경북이야 두말할 거 없이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곳이고 또 이제 선거인단 5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분위기는 어떠셨습니까? 어쨌든 당원들이야 저에 대한 지지가 좀 많은 것 같았고요. 네. 현장에서도 보니까. 네네. 근데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대구 경북에서 제가 광주 연설에서는 5.18에 대한 언급을 했고요. 네. 대구 연설에서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 견해, 탄핵에 대한 견해를 이제 밝혔습니다. 네. 이게 정면 돌파하지 않고는 결국에는 제가 선거에서 어떤 결과가 나와도 제대로 된 제 정치를 할 수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네. 나름은 좀 정리된 입장을 냈습니다. 탄핵에 대해서. 예. 네. 오늘 저도 기사를 봤습니다.만 탄핵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기존 입장을 재확인하는 그런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정치적인 공방이 오고 가다 보면은 늘 선거 때 발생하는 일이지만 이 후보 공약이 뭔지 모르겠다라는 분들 참 많거든요. 이준석 후보가 내세우는 대표적인 공약 2개만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우리 당의 공직 후보자라고 하면 앞으로 적어도 적성평가를 봐야 된다. 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공직 후보자 추천할 때 보면은 사실 당이 보증을 서는 거거든요.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죠. 네. 왜냐하면 모든 어떤 후보자들 공약이나 아니면 이런 이력을 살펴서 투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 당 사람이면 믿을만 하지. 이런 인식을 심어주는 건데 실제로 정당들이 검증하는 과정에서 실력이나 이런 거를 많이 검증 안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줄만 서면 공천이 된다 이런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데 적어도 최소한의 의정활동이나 아니면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사전에 검증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네네. 이게 정치권에선 파격적인 제안이지만요.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취업 경쟁 속에서 당연히 갖춰야 될 그런 어떤 인적성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너무 가혹한 기준을 두진 않겠지만은 최소한의 검증은 필요하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보면은 저희 당의 인사 체제에 경쟁 체제를 도입하겠다는 말을 많이 했거든요. 네. 대변인 같은 것도 그렇고 여러 당직들을 공개 선발을 해가지고 최대한 능력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수록 하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네. 그 공천 조건 중에서 이제 기사를 찾아보니까 자료 해석, 독해 표현, 컴퓨터 활용 능력 등을 평가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이게 이제 공천 조건이신 거죠, 말씀하신? 그게 1등한 사람을 뽑겠다 이런 게 아니라요. 네. 최소한의 기준을 두고 거기에 과락이 발생하면은 좀 더 공부해서 다시 시험을 보도록 유도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당원들을 배제하거나 아니면은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쳐내기 위한 방식이 아니라 결국 교육하고 결국 당원들을 우리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분들은 전부 다 일정한 실력을 갖추도록 하겠다는 의지거든요. 네. 저는 이게 만약 실현되면은 국민들께서 좀 더 저희 당을 믿고 지방선거 때 투표하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이제 취지는 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너무 검증 안 된 후보들이 그동안 많았으니까. 그런데 이제 당장 주호영 후보 같은 경우도 이게 지금 기업 입사 시험도 아니고 너무 이렇게 승자에게만 공정한 경쟁은 정치의 목적이 아니라 정치 영역은 좀 다르다 이렇게 반론하시는 분이 계시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저희가 도둑을 잡으려면 경찰이 도둑보다 똑똑해야 되거든요. 네. 세력적으로 나왔으면 좋겠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예를 들어 의원이라고 하면은 지방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을 감사해야 됩니다. 네. 예를 들어 지금 구급공무원으로 취업하기도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말하는 것들은 우리나라의 구급공무원으로 취업하는 대부분의 젊은 세대는 이미 갖추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렇다면 그들보다 지방의원이 만약에 최소한의 역량이 더 부족하다고 한다면은 지방의원으로서 직을 수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어느 정도의 그런 어떤 검증 기준은 둬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느 정도 어려운 걸 묻는 게 아니에요. 예. 최소한의 논리력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다 보면은 그렇다면 그냥 시험 잘 보는 한마디로 서울대생만 정치하라는 얘기인가 이렇게 반론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본 겁니다. 할당제도 지금 얘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이제 먼저 여성 청년 호남 지역 할당제 가산점 다 폐지하자 이런 입장이신 거죠? 저는 기본적으로 경쟁상에서 우리가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경쟁 조건의 불리함이 있다 그러면은 그거는 어느 정도의 할당이라 이런 게 가능하다 보지만은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상황에서 할당을 유지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제가 주장하는 것처럼 당직을 토론 배틀로 공개 선발하자고 했을 때 지금까지 제가 바른미래당 시절에도 토론 배틀을 해보고 그랬지만은 여성들이 결코 불리하지 않습니다. 저희 바른미래당 때도 대변인으로 처음에 선발된 그분이 대학생 여대생이었고요. 나중에 광역 비례대표 의원도
토론으로 선발했더니만은 지금 경기도의원 하는 김진아 의원 여성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선발의 기준을 우리가 오히려 차별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지 네. 칸막이를 자꾸 나누는 것 자체가 불공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토론 같은 경우는 여성들이 좀 강하다, 뭐 언어 부분, 예. 뭐 이런 거 예. 기본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유리할 수 있겠는데 이제 포괄적으로 봤을 때 예. 지금 여성 국회의원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번 21대 국회도 한 19%밖에 안 되고 예. 지난 총선에서도 지역구 의원 이제 청년 예. 같은 경우 겨우 10명 뽑혔어요. 예. 그러니까 이런 경우 여전히 차별과 어떤 벽이 존재하는데 이렇게 좀 과격하게 다 없애자는 게 과연 합리적인가 이런 반론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래서 그것도 공천의 기준이 우리가 잘못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공천할 때 사실상 지역 조직을 모으도록 하고 이러면 지역 조직이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막걸리 조직입니다. 막걸리 네. 많이 마시면 사람이 많이 모이거든요. 네. 그런 형태의 경쟁에서는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듯이 여성들이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네. 공천 자격 시험을 둬가지고 1차적으로 검증하고 그 안에서 다른 형식으로 우리가 그 공천을 진행하게 되면 오히려 여성이 지금 할당제에서 진출하는 것보다 더 많이 진출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은 제가 뭐 지금 이렇게 설명했을 때는 네.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공감 못하시는 분도 있고 반신반의한 분도 있겠지만은 네. 저희가 다음 지방선거에 실적을 내면은 바로 제 생각에는 입증할 수 있는 부분일 거라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할당제 관련해서는 여러 정치인들이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뭐 대표적으로 지금 나경원 후보 같은 경우는 아니 창실상 청년 할당으로 들어오신 이준석 후보가 이게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입장은 어떠신가요? 제가 비대위원을 한 거는 비대위원을 선임하는 데는 그 비대위원장의 정치적 판단에 의한 것이지 할당제가 명시되어 있지도 않고요. 할당도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지역구에 3번 공천받은 것에 대해서 청년 공천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공천받은 지역에 경쟁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경선을 치른 데도 제가 우월한 곳이었고 저는 기본적으로 할당이라고 하면요. 굉장히 유리한 경쟁의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인데 모든 분이 알다시피 노원구 상계동은 서울 내에서 보수의 세 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험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주장 자체가 국민들이 바로 아는 사실을 가지고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제가 할당의 수혜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네. 총선 때는 이제 그 설명이 충분히 되는데 어쨌든 처음에 2011년 그 비상대책위원회 외부 영입위원으로 들어오실 때 그 당시를 주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뭐 김상희 부의장도 그렇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요. 그 청년 목세 비대위원 할당이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그 당시에 않았다. 제가 그 당시에 정치적 효과를 위해서 원래 어떤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그 당시 구성권자인 비대위원장이 최적의 효과를 고려해서 하는 것이고 당장 비대위원회 중에서 청년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여성이 없는 곳도 있고요. 할당이라고 하는 건요. 규정에서 명시된 것들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여성을 30% 뽑아야 된다 뭐 이런 규정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 할당제의 수혜자는 아닙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솔직하게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그 정치권에 들어오실 때부터 어떤 혜택도 단 한 번도 받지 않았다라는 입장이신가요? 스스로 평가하시기에는요. 제가 오늘도 제가 연설에서 밝혔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영입하지 않았다면은 저는 이런 기회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제도하에서 정치인을 발탁하는 제도하의 문제인 거지 할당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굳이 따지자면 영입한 인사들 정치권에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10년 가까이 정치 활동을 원외에서 이어나간다는 거는 사실 영입 단계에서의 문제도 있지만은 제 개인의 노력도 어느 정도 인정받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문 좀 드릴게요. 이 경선 버스론을 얘기하셨어요. TV토론에서 처음에.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우리 스케줄대로 경선 버스가 가고 한 2번 정도 정차를 한다. 그래서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이 조인하면은 하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기본적으로 지금 그 정확하게는 뭐 안철수 대표나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좀 같이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더 많잖아요. 당내에서. 근데 그 경선 버스에 혹시라도 둘 다 탑승을 안 하거나 한 명만 탑승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할 자신이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 동네에도 마을버스를 제가 항상 노원 8번을 타고 다니는데요. 매일 같은 시각에 모두가 타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 늦잠 자고 나온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생각보다 일찍 나온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 출근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버스는 그 스케줄에 맞게 움직여야 됩니다. 저는 아까 언급하신 분들 범야권의 훌륭한 자원들이라 생각하지만은 그분들 하나하나 일정을 맞추는 순간 그건 버스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폴택시에 가까운 것이고요. 저는 공당의 공천이라는 것이 아주 공정하게 운영되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 제가 누구든지 버스 카드를 찍으면 탈 수 있는 게 버스인데 제가 거기다 대놓고 갑자기
몸무게 몇 이상은 못합니다. 이래버리면 이건 불공정한 거거든요. 근데 버스가 도착하는 시간을 공지하고 그때 타라라고 했는데 타지 못하는 거는 개인적 사정인 것이고 네. 공당은 최소한 어느 당이든 공천을 하면 일정을 제시합니다. 근데 그곳에 타지 않는 사람을 위해서 배려해야 된다? 그건 공당이 아니죠, 그거는. 대선 후보 누구에게나 버스 탑승은 열려 있습니다. 다들 교통카드만 들고 나오시면 다 탈 수 있고요. 거기에 어느 누구도 배척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네. 정류장에서 어떤 이유든지 못 하시면 그건 개인의 책임이고요. 네. 제가 지금 예를 들어 제시한 일정이라는 거지. 제가 6월 10일 날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고 했을 때 네. 6월 13일 날 버스 출발한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네. 그런 상황 속에서 저는 과도한 무슨 누가 일부러 배제하고 떠나는 거 아니냐 이런 거 자체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주장이고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본인은 평당원으로 입당하겠다는 입장이 전원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네네. 버스 타려고 카드 들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벌써.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예. 누굴 배제하려는 거냐 이런 취지의 질문이 전혀 아니고요. 예. 이준석 후보가 이제 다른 인터뷰를 통해서 말씀하신 게 내가 당대표가 된다면은 내년 대선에 무조건 이겨야 된다. 그게 후보가 누구든 무조건 그럼 당연한 얘기잖아요. 네. 이제 그럴 경우에 현실론으로 윤석열, 안철수 이런 분들이 같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과연 승리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목표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뭐 그런데 그런 거를 저희가 걱정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그분들이 당연히 탑승할 거라 생각하고 있는데 저한테 그 질문하시는 많은 분들이 기다려도 안 타면 어떡할 거냐라는 식으로 이해하시는데 공당의 스케줄이라는 것은 후보 기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네. 예를 들어 그분들이 타느냐 안 타느냐 그렇게 관건인 것처럼 자꾸 대화가 흘러가게 되면은 네네. 김동연 부총리라든지 최재형 감사원장이라든지 다른 당밖에 계신 훌륭한 분들 입장에서는 네. 나는 쳐다보지도 않네? 이런 입장이 되면 우리 경선이 오히려 네. 풍성하지 않은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나경원 대표께서 자꾸 토론이나 이런 자리에서 네. 그런 가정법을 써서 대화하시는 것이 굉장히 불편하고 제가 토론 자리에서 그래서 그런 언급은 자제해 주시라 이렇게 부탁을 드렸던 것이 사람 이름이 자꾸 나오면 안 됩니다. 룰이라는 것은 사람을 바라고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지난 1일 토론회에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재영입을 두고 이제 후보들에게 쭉 질문을 했는데 유일하게 이제 이준석 후보만 김 전 위원장 다시 모시겠다 이런 입장이었죠. 네. 사람을 모시는 거에 있어가지고는 누구나 모셔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네. 그게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되면은 하다못해 속된 말로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되는 상황인데 네. 저와 예를 들어 홍준표 대표 같은 경우도 과거에 설전을 벌인 적이 있고 네네. 다소 불편한 관계일 수도 있겠지만 그분의 복당 문제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반대 입장을 밝힌 적이 없거든요. 김종인 위원장도 충분히 선거 전략가로서 국민들에게 인정받는 분이고 그분이 어떤 식으로든지 우리의 대선을 돕겠다고 한다면은 물론 뭐 선대위원장 역할이라는 거는 후보와의 합의가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선언하진 못하지만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 당의 대선 과정에 참여해 주실 거라 이렇게 믿습니다. 네. 지금 또 단일화 여부 가능성이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언론에서는 계속 중진 후보들의 단일화 여부에 관심을 두는 것 같습니다. 후보님께서 보시기에는 다른 중진 의원들이 일부 단일화할 가능성이 있다 보십니까? 저는 뭐 결국 경험과 경륜론으로 이제 중진 의원들이 승부하고 계시는데 이번 전당대회에서 경험과 경륜이 어느 시점에 발휘되는지 한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뜻은요? 그게 단일화는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그분들은 전당대회 전략도 단일화고 대선 전략도 단일화고 이러면 제가 며칠 전에 단일화 모세라고 이제 약간 비판한 적이 있었는데 의외로 그거는 그다지 고차원적인 전략이 아니거든요. 선거 때만 되면 단일화 얘기만 하는 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것보다는 좀 나은 경험과 경륜의 어쨌든 결과물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어쨌든 이준석 지금 뭐 바람 돌풍 현상에 주목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유 본인이 분석하는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아무래도 뭐 이슈를 피해가지 않는다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지금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정치가 우리 사회의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해주길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한동안 정치권에서 그런 것들을 많이 회피하는 문화가 이제 팽배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제가 적극적으로 이제 다루고 그 과정에서 뭐 다소 불편한 마음을 갖는 국민들도 있고 이럴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회피하지 않는다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원인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후보였습니다.